지금부터 사립학교법에 의해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총칙에는 목적, 정의, 관할청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2장 학교법인. 통칙, 설립, 기관, 재상과 회계, 해상과 합병, 지원과 감독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3장 사립학교 경영자는 우리가 대학 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학교 법인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강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여기에는 자격, 임용 복무, 신분 보장 및 사회보장, 징계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5장 보칙입니다. 여기에는 보고조사, 사무기구 및 직원, 사기관 행동 강령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6장 벌칙. 해당 장에는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재단법인법 영역에서 사적 자치의 자유를 누리고 또한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 재산권 등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것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법인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주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대학 교수를 채용할 때에도 그 자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통령령인 대학 교수 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교육 경력, 연구 경력을 충족한 교수만을 대학 교수로 채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 법률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기본법 제9조를 보면 제1항에서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사항을 보면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 경영 등 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는 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이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립학교법에는 사학 설립 및 운영, 재산과 회계, 교직원의 임용 및 신분 보장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2조 정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를 보시면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공단체가 무엇인지 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전고등법원 판결을 보면 공공단체는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특별법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그리고 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한 울산과학기술원, 이런 과학기술원들은 우리가 특별법이 존재하고 그 특별법에 의해서 생성된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단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립학교법은 이런 공공단체에 의해 설립된 학교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법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한 규율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호를 보겠습니다.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학 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이 학교 법인만이 가능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경영자란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사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단체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이외의 법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인, 특수학교를 설치하는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유치원의 경우에는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사인을 우리가 사립학교 경영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립학교 경영자에 있어서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시는 것이 사립학교 경영자냐, 학교를 경영하니까 학교장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장 아니면 대학 교육기관의 장,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장 이런 사람들을 사립학교 경영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그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 경영자라고 할 때에는 교장, 학교의 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73조 벌칙 규정을 보겠습니다. 학교 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또는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 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을 위반한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이 무엇이냐 이것이 궁금하실 텐데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되어야 하거나 목적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그냥 아무나 위반한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사립학교 경영자가 저지르거나 아니면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저지른 경우에 이 규정에 해당이 돼서 사립학교법 위반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사립학교법 73조의 2를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대학 교육기관의 장은 나와 있지 않죠. 따라서 이 규정을 범할 수 있는 신분은 누구냐?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만 해당이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조 4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용이란 신규 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립학교법 53조의 2하고 결합이 돼서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사립학교법 53조의 1을 보시면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을 임용할 때의 절차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1호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을 임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조 4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임용에 해당하는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학교의 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또 눈여겨보실 점은 우리가 징계의 종류에는 정직, 해임, 파면과 같은 중징계와 견책, 감봉과 같은 경징계가 있는데요. 이 정직, 해임, 파면과 같은 중징계의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 의결 요구 시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두 개의 규정에 의해서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용의 공통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학교법인이 임용권자인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학교장의 제청, 이사회 의결, 임용권자의 통보 이렇게 4개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총장이 임용권자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사립학교법 53조의 2항을 보시면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의 장에게 임용권을 정관 규정에 의해서 위임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학교장의 통보로 임용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임용이 여러 가지 임용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지만 그중에 일부만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임용 거부라든가 평가면직이라든가 징계와 같이 분쟁이 많은 이러한 임용은 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을 하고, 신규 채용 승진과 같이 비교적 분쟁이 적은 경우에는 학교 법인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원화해서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3조 학교 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입니다. 학교 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거의 모든 사립대학은 학교 법인이 아니면 설치 경영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사립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학교 법인, 그리고 사립학교 경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사립학교 경영자가 대학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해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학교 법인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등교육법에도 나와 있듯이 공립대학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국가 또는 공립대학 법인이고, 그리고 공립대학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며 사립대학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학교 법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4조 관할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라고 해서 자1호 사립의 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 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그래서 이런 대학교육기관의 지도 감독청은 교육부 장관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2호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즉 대학교육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 경우도 교육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3호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역시 교육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학교법인 하나에서 대학교육기관과 초, 중등 교육기관 또는 유아교육기관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되는 소를 포함한다라는 법리에 의해서 결국은 큰 기관이 대학교육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육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교육부 장관이 마찬가지로 이 학교법인을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장 학교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학교법인 제1절 통칙, 제5조 자산, 제1항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 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학교법인은 반드시 재산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갖춰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는 재단법인에 해당하고요. 이에 반해서 사람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는 것을 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한국교총과 같은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제6조 사업 제1항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즉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수익사업은 제10조에 의해서 반드시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조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 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34조 및 35조를 준용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법을 해당 조문을 찾아보면요.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조차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법인은 어떠어떠한 기술에 관한 전문교육과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즉, 법인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 직접 불법 행위자 책임을 지게 되고, 대표자가 이렇게 법인과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항,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이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요. 만약에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대표자 이런 사람들이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학교 법인 이사장 B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유통물류대학 공사비 6천만 원을 학교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B는 그 과정에서 학교 법인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학교 법인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금원을 갚지 않았다. 이에 A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인가? 라는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A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뭐 차용증도 받고 막 했어요. 근데 어떤 명목으로 빌려줬냐면 유통물류대학 공사비 명목으로 빌려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유통공사비 명목으로 빌려준 부분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A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먼저 주의적 주장으로는 내가 차용증이 있으니까 내가 이 차용증에 근거해서 이 돈 빌려준 거 돌려줘 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우리가 학교 법인이 의무부담, 즉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학교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감독관청의 허가까지 받았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차용행위는 무효다. 그러니까 차용행위를 근거로 해서는 돈 줄 의무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A는 그래 좋아. 차용행위는 무효이지만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서 그 6천만 원을 돌려줘.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맞다. 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을 해라. 왜 불법행위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회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를 맡은 다음에 돈을 빌렸어야 되는데 그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행위가 되고, 다만 불법행위 경우에는 우리가 과실상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TV 한문철 변호사님 나오는 교통사고 관련한 책임 할 때 몇 대 몇 해서 뭐 과실 비율이 뭐 30대 70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액 전액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실 비율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인정을 해 주는데요. 이 경우에도 A가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거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20% 인정을 해서 법인은 80%만 배상해라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2장 학교법인, 제3절 기관, 제14조 임원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제1항을 보시면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제2항 이사 중 1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관에서 이사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호선은 뭐냐면 그냥 형님이 하시죠. 아니야 아우가 하지. 이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만장일치로 짝짝짝 박수치면서 이렇게 간이하게 임명하는 것을 우리가 호선이라고 하는데요. 호선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발행한 학교법인 운영 업무 안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 호선이라 함은 일반적인 의결과 다르며 선거권자가 모두 피선거권자가 될 수 있는 방식의 선거 방법을 말함.
근데 호선의 방법은 이사 정수의 과반수 또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또는 다수득표 등으로 할지 각 법인의 정관 등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써놨을까요? 보통 호선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서 호선 이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벌어진 일들 중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사 정수. 정수는 무엇이냐면 정관으로 정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이사의 숫자를 7명으로 정한 학교가 있었는데 후임 이사를 뽑지 못한 상태에서 재적 이사가 5명으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A라는 이사장을 뽑을 때 3명은 찬성을 하고 2명은 반대를 한 거예요. 결국은 3명의 이사가 A를 이사장으로 하는 것에 찬성한 것이 과연 호선으로 선출된 경우로 봐야 되느냐에서 우리가 재적 과반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재적 이사가 5명이었는데 그중에 3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충족을 하지만 우리가 그 사립학교법에 보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인 의결 전족수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반수가 되려면 몇 명이 돼야 될까요? 네, 4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3명은 4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A는 이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막 다툼이 심하게 벌어진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것은 이렇게 만장일치로 호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 이사들 간의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 과반수로 족한지 아니면 이사 정수의 과반수로 족한지 미리서 규정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4조 3항입니다.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 즉 개방이사를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배수 이상 이게 아닙니다. 딱 2배수만 올리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이사회에서는 이 2배수 중에서 반드시 한 사람을 이사로 개방이사로 선출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재판소 그 판례를 보시면요. 개방이사 제도는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 중 4분의 1 이상을 이사회 외부에서 추천한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추천위원회에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에게 학교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해서 결국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 알 수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례인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개방이사 선임 결의를 할 당시 정관에 따른 교수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채 평의원을 위촉하고 우리가 대학 평의원에는 교수에서 구성된 평의원, 그리고 직원 평의원, 학생 평의원 등 여러 가지 구성원들에 의해서 뽑힌 평의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학교의 경우에는 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교수 평의원을 위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구성된 평의원회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은 양 당사자의 다툼이 없다. 즉 교수의 추천도 안 받고 교수 평의원을 구성을 한 겁니다. 교원이 갖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인 평의원 추천권이 완전히 배제된 채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개방이사 선임 결의는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무서운 것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학 평의원회 구성의 하자는 즉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의 하자로 연결이 되고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의 하자는 결국은 추천된 개방이사의 자격에 문제가 돼서 개방이사 선임이 무효가 되고 그 이후에 선임됐던 이사들의 선임 의결 정족수가 맞지 않아서 결국은 이후 선임된 이사다 무효가 돼서 결국 임시이사까지 파견되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는 이 관련 절차를 다 준수를 해서 적법하게 뽑아야지 대학평의원회에서
은근히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이런 중요한 일들을 나중에 누가 소송을 제기해서 문제시해가지고 뒤집어져서 아주 오래전의 사안까지 싹 다 행정이 무효가 되거나 이렇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니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15조 1항 학교 법인의 이사회를 둔다. 제2항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3항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 출석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사회 소집 통보서를 보낼 때 감사에게도 소집 통보서를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제1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호 학교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호 학교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호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법 24조를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 이사나 감사 중에 결혼이 생겼을 때에는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되지만 임시이사가 파견된 경우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충을 하게 됩니다. 5호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호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우리가 보통 정관 말고 정관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그럼 어떤 것이 사립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인지를 규정을 해서 예를 들면 교원 보수라든가 아니면은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교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명시해 놓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7호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호 그 밖의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6조 2항을 보겠습니다.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제척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요. 이사장 또는 이사가 직접 학교 법인의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사장 또는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학교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은 모두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사장 개인 소유의 땅을 학교 법인이 매입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혹시 이사장이 그 의결에 참여함으로써 이사장 입장에서는 자기 개인 땅을 조금이라도 좀 비싸게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공정성에 의문이 있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학교 법인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사장은 그 이사회 의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19조 임원의 직무 제1항 이사장은 학교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 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2항 이사장이 권리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호선한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 권리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사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학교법인 운영 업무 안내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권리라 함은 자격상실,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공석일 때, 즉 이사장이 공석일 때를 말하고 사고라 함은 질병,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공석일 때를 말한다. 결국은 권리는 이사장이 없는 때이고 사고라 함은 이사장은 있지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관에서는 이사장 사고 시에는 이사장이 있는 상태이지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리고 이사장이 아예 없는 즉 권리의 경우에는 이사회, 이사장이 없으니까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9조 4항 감사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호
학교 법인의 재산 상환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호,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호, 학교 법인의 재산 상환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하거나 불비한 점을 발견했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호,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호, 학교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이러한 업무를 감사는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장 학교법인, 제4절 재산과 회계, 제28조, 제1항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용도 변경하거나 여기에서 좀 용도 변경을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케이스에서 결국 돈을 빌리려면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관할청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그 용도 변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판례입니다. 처분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학교 법인이 그 기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처분의 제한 대상으로서의 용도 변경은 매도, 증여, 교환, 담보 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가 아닌 방법으로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모두 여기에 용도 변경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그 다른 안내서 같은 데 보면은 용도 변경에 대해서 수익용 기본 재산을 교육용 기본 재산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거꾸로 교육용 기본 재산을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바꾸는 경우 아니면은 학교 법인에서 두 개의 학교를 운영할 때 A 학교의 재산을 B 학교로 또는 B 학교의 재산을 A 학교로 이렇게 바꾸는 걸 용도 변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판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것보다 더 폭넓게 봐서 이 쭉 나열한 거, 즉 매도, 증여, 교환, 담보 제공, 의무의 부담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기본 재산의 현상의 변경이 있는 것은 모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걸 포괄 규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수익용 기본 재산인 예금을 그 수익성과 안전성이 다른 재산인 대여금으로 사용하는 행위 이거는 용도 변경이기 때문에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금은 비록 이율은 낮아도 은행에서 이게 돈을 떼일 우려가 없잖아요. 그죠?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율이 높다는 이유로 이것을 개인에게 고리로 빌려줬다. 그러면 당장은 수익이 날 것 같지만 결국 그 개인한테 변제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수익성과 안전성이 달라서 어차피 지금 전산으로만 남아있는 돈이니까 이게 어떻게 용도 변경이냐라고 주장했던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위반죄가 성립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음은 의무부담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수원고등법원 판례인데요. 자, 어떤 것이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는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학교법인이 계약의 취소 및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계약관계의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 등이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 보호 등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감독청의 허가가 필요한 의무 부담 행위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이 땅을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보통 이제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학교법인은 땅을 돌려주고 그리고 돈, 예전에 매도인한테 줬던 돈을 돌려받는 이 과정이 원상회복인데요. 이런 통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계약 해제를 하더라도 예컨대 이 판례는 어떤 사안에 해당이 됐던 거냐면 경영권 인수계약이 있었습니다. 경영권 인수계약, 내가 어떤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갖는 대신에 내가 12필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내가 증여를 하겠다. 그래서 하나의 경영권 인수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이거를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인수계약을 취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옳았구나 하고 이 경영권을 사들였던 그 사람이 그래 좋아, 경영권 나한테 준다는 계약을 취소했으니까 그럼 내가 줬던 그 땅 12필지도 내놔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자, 이게 12필지나 되는 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 부동산이 학교 법인에서 다시 그 경영권을 인수했던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것은 학교 법인의 재산을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청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한 취소 행위는 무효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지금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거야, 안 한 거야?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제28조 사망.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권리와 제29조 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수입에 대한 예금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9조 2항이 어떤 규정이냐? 바로 밑에 정리해 놨습니다.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부금이 들어오는 통장, 그리고 수업료가 들어오는 통장, 그리고 그 밖에 납부금, 학생들로부터 받는 뭐 실습비라든가 이런 납부금이 들어오는 통장, 즉 이런 계좌들은 압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학교 법인의 채권자들이 이렇게 수업료나 기부금이 들어온 계좌를 압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판사님들이 이 조항을 잘 인지를 못하셨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계좌는 번호만 쓰여 있지 그것이 등록금 계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등록금 계좌까지 이렇게 싸잡아서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된 계좌가 학생들의 수업료나 아니면은 납부금 아니면 기부금이 들어오는 그러한 통장이라는 걸 입증을 하셔서 그 압류 범위에서 빼주세요라고 하면 판사님이 압류 범위에서 빼줍니다. 그런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됩니다. 4장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제53조 학교장의 임용.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대학 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 저희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학교의 장을 임용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죠. 이사회 의결을 거칠 때 우리가 특별 규정이 없으면 일반 의결 정족수인 이사 정수의 과반수로 학교장을 임용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임기 중에 해임하는 경우, 즉 면직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용하는 것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이유는 우리가 총장은 임기제죠. 임기제인 총장을 더 두텁게 신분부장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학교 그 경영과 학사 운영이 분리되도록 하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A 학교법인 이사들은 매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총장 B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위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이사회 의견만을 거쳐 총장 B를 해임할 수 있는가? 네, 실제로 이사님들 중에서 우리가 사립학교법 규정을 보면
대학 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을 할 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의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판례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판례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립학교법 53조 제2항은 학교 법인이 교원인 대학 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상 면직 또는 징계 해임 절차 이외에도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이사회 결의만으로 대학 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는 독립적, 자족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총장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그 임기 중인 총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일반 교원들을 해임하는 정족수보다 더 무겁게 해서 총장을 오히려 더 두텁게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총장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가지고 이사회 만장일치로 해임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징계 사유가 존재해야 되고, 징계 절차에 따르면은 뭐 소명의 기회도 줘야 되고, 뭐 징계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막 그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절차도 모두 거쳐야지만 총장에 대한 해임 또는 면직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54조 제1항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학교의 경우에는 관할청인 교육부에 보고를 해야 되지만,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이러한 보고 기능을 위임을 해둔 상태입니다. 제3항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따라야 된다까지 지금 규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사립학교법 20조의 2를 보시면 임원 취임 승인 취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4호를 보시면 관할청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 정의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하게 되지만, 임시이사의 경우에도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이사 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이사 분들도 이 규정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정직 식별 처분, 이런 건 허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립학교법에 보면 교원에 대한 정직은 1, 2, 3개월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 너무 괘씸해서 정직 3개월은 너무 작아, 그러니까 정직 10개월 하겠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해서 아마 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청구하면 이제 취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예컨대 우리는 내부 규정에, 교원 인사 규정에 심할서를 2번 쓰게 되면 면직이 가능하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것도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그건 역시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서 직을 면하게 하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립학교법 56조 위반으로 판단이 되어서 취소될 가능성이 아주 큰 겁니다. 제2항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해서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권고사직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직을 취소해달라, 이런 주장을 이제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일반적인 권고사직은 예를 들면
징계를 받는 것보다는 사직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징계를 받는 것보다는 사직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아니고 일단 사직서를 내면 우리가 나중에 신규 채용 때 다시 너를 채용해 주겠다,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서 이것은 무효에 해당한다라고도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좀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원칙은 권고사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57조에 보시면 당연퇴직 규정이 있고요. 58조는 직권면직, 그리고 58조의 2에는 직위해제, 59조에는 휴직, 그리고 61조부터 66조의 5까지는 징계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 인사 행정이 문제가 됐을 때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61조의 2,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1항,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그래서 1호를 보시면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 2호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되어 있으면서 사항을 보시면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제1호, 3호, 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내면 그냥 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더더구나 어떤 민원이 제기돼서 그 민원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수님이 나는 그냥 이렇게 진상조사 개시돼 갖고 징계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느니 난 차라리 사직하겠다, 나가겠다, 이런 경우가 과거에는 뭐 종종 있었고, 또 학교에서도 그냥 사직서를 수리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성희롱으로 인해 가지고 해임을 당할 뭐 교수님이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다른 대학에 또 이직을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니까 아예 사립학교법에 이런 규정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은 징계를 먼저 하고 내보내든지, 아니면 징계가 예를 들면 파면이나 해임이 나오면 뭐 그분이 사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면직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사직서가 제출이 되면 먼저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사원, 검찰, 경찰, 이런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진상조사기관, 이런 데다가 미리 한번 확인을 해서 중징계 사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이제 사직서 수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신설이 된 것입니다. 제61조의 2 사항,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교원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고, 우리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수리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항 1호에 따른 확인 결과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3항 보겠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 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직서가 제출이 되면, 즉 의원면직 신청서가 제출이 되면 이렇게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조사를 해서 중징계에 이르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먼저 한 다음에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립학교법 53조의 2 제1항 1호는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학교 법인이 임용하되 당해 학교의 장애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용의 세트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임용은 임용과 면직을 의미하고, 그중 면직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원면직은 포함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 즉 직권면직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직서가 제출이 됐을 때, 즉 의원면직 신청서가 제출이 됐을 때 이거는 임용이니까 학교장애 제청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실 수가 있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이 경우에는 결국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애 제청 이사회 의결 절차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의원면직 신청서가 제출이 됐는데 이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감사원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보가 온 상태에서 아니야, 이 사람은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절대 못 나가. 이러면서 사직서 수리를 부결하는 의결을 했다고 하면 결국은 이 교수님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학교장애 제청이나 이사회 의결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면직 수리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의원면직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가 처리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사회 의결 절차 거치고 하려면은 이사회 소집 통보서 보내야 되고 또 이사님들이 모여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이 사직서를 나는 낸 거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에는 우리가 교수님의 사직서 철회가 허용이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사직서를 수리했다. 아, 그래. 너에 대한 의원면직 신청서를 우리가 허락해 줄게. 너는 그러면 의원면직 허용됐어. 라고 통보해주는 그 이후로는 이 의원면직 신청의 철회가 허용이 안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느라고 시간을 지연하게 되면 결국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의원면직 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만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말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그래 사직서 수리됐다라는 통보를 해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사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제5장 보칙입니다. 제70조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자, 이 비슷비슷한 조문이 있는데요. 이 조문이 그 법적 효과는 달라집니다. 제73조의 2 벌칙 규정을 보겠습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면서 제3호를 보면 제48조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데 이 4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교육부 공문에 그 법적 근거가 48조로 기재되어 있느냐 아니면 70조로 기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48조로 기재되어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 명령을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위반죄라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 사무기구 및 직원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 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 임용, 보수, 복무 및 신분 보장에 관하여는 학교 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다. 근데 이제 보통 정관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관련돼서 규정을 두면서도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는 교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해서 교원에 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나와 있는 교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도 직원에게 준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2항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애 제청으로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한다. 자, 그 외에 70조의 4를 보시면 당연퇴직이 규정되어 있고요. 70조의 5, 6은 사립학교 직원의 징계, 그리고 70조의 7에는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해임 요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72조의 5, 사학기관 행동강령입니다. 제1항, 72조의 4에 따른 청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 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합니다. 이러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학교 법인과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항,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호,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의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항,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필요적인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우리가 공직자의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인데요. 그것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이 정관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6장 벌칙입니다. 제74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해서 1호를 보시면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즉 교원 징계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그리고 또 5호를 보시면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징계 의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즉 직원 징계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8호를 보시면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즉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학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제재하라는 시정명령을 미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할청이 감사를 나와서 감사해가지고 교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 징계하라라고 했는데 그걸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사립학교법의 이해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